저번에 이거 PPT 못 봤는데 그냥 쭉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면은 심장이 나와 있는데 심장 같은 경우는 엄청 두꺼운 근육층으로 되어 있어서 펌핑 작용을 통해 우리 온몸으로 혈액을 보내죠. 그런데 여기서 보는 거와 같이 폐는 그럼 얘도 근육으로 되어 있을까? 그래서 스스로 운동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인 거죠. 정말 폐가 근육으로 되어 있을지 아니면은 어떻게 운동을 할지 오늘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선생님이 그렸었죠? 우리는 여기 위쪽 상기도는 알 필요 없고요. 코랑 기관, 기관지, 폐, 그리고 폐를 둘러싸고 있는 이거 늑골이라는 건 갈비뼈라는 거죠. 갈비뼈랑 횡격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가로막이라고도 한다고 했어요. 가로막. 우리는 가로막으로 표현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게 횡격막인데 이게 발음하다 보면 횡격막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면 비표준어 이렇게 횡격막의 비표준어다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다 틀리게 할 겁니다. 그리고 요 폐를 확대를 해보면 결국 이 기관지가 세 기관지로 나눠지는데 요거까지 몰라도 된다고 했어요. 그냥 기관지 끝에 요 폐포가 연결되어 있다. 이 폐포 하나는 세포 성분이다. 세포다 라는 거고요. 이 폐포에 이런 식으로 모세혈관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계를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하면 코, 기관, 폐, 기관지 요거까지만 알면 되고요. 이 갈비뼈나 가로막은 얘네들은 조직이에요. 조직. 얘는 조직입니다. 조직. 갈비뼈나 가로막은 조직이고요. 가로막은 근육층으로 되어 있어서 수축과 이완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갈비뼈도 마찬가지로 여기 사이에 근육이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얘가 올라가기도 하고요. 우리가 숨 쉴 때 이 갈비뼈를 만져보면 얘가 움직여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얘가 살짝 올라가는 형태고요. 숨을 내뱉을 때 얘가 다시 내려갑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폐포가 있고, 폐를 구성하는 폐포가 있고요. 이 폐포에 이런 식으로 모세혈관이 이렇게 둘러싼 형태로 있죠. 그래서 호흡기관에는 코, 기관, 기관지, 폐가 있고요. 당연히 숨을 쉴 때는 공기가 코에서 기관에서 기관지, 기관지랑 기관을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기관은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거고 얘가 두 갈래로 나눠질 때 그거를 기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빈칸 보면은 코, 기관 다음에 기관지 적으면 되고 당연히 폐 속에 있는 폐포로 공기가 들어가면서 폐포와 모세혈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한번 이렇구나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는데요. 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쪽을 만져보면은 이렇게 콧물 같은 거가 있죠. 축축합니다. 축축한 상태로 있어가지고 세균이나 이런 것들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거 코로부터 이제 기관이 연결되어 있죠. 기관도 선모와 점액으로 되어 있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그래서 선모에서 모는 모발할 때 그 모자가 맞아요. 그런데 얘가 실제로 이 모발처럼 우리가 지금 머리가 까만색인데 이렇게 모발처럼 그렇게 있는 건 아니고 마치 모발처럼 길쭉하게 되어 있는 구조다 보니까 우리가 선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목구멍 안쪽에 이런 식으로 길쭉하게 되어 있는 선모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세균이 왔을 때 얘가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서 세균을 바깥쪽으로, 여기가 밖이라고 하면 바깥쪽으로 얘가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게끔 이렇게 선모 운동이라고 해서 내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당연히 점액물질이 있어서 이 세균이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에 붙잡히게 되는 거죠. 끈적끈적하니까. 그리고 이 기관은 두 개의 기관지로 나누어지고요. 이 기관지 끝에는 폐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는 그 주변이 갈비뼈와 가로막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했잖아요. 그 갈비뼈와 가로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빈 공간을 우리 흉곽이라고 할 거예요. 흉곽. 그 흉곽 안에 그 빈 공간 안에 이 폐가 들어있는 거죠.
갈비뼈는 당연히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런 장기 같은 거, 폐나 심장이나 이런 장기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폐는 세포 성분인 폐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을 넓혀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폐포 같은 경우는 모세혈관이 둘러싸여 있는 구조고요. 여기서 이게 모세혈관이고 이게 폐포라고 했을 때 지금 기체의 이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이 되는데요. 이때 A가 어떤 기체일 것 같아요? 지금 폐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하는 이 기체는 무엇일까요? 그쵸? 아니죠. 땡! 폐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하는 거. 얘는 산소예요, 산소. 세포라고 해가지고 우리 조직세포가 호흡을 하려면 이산화탄소를 사용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산소를 사용하고 이것 때문에 지금 이산화탄소라고 한 것 같은데요. 폐포는 특별해요. 폐포 같은 경우는 외부 공기로부터 산소를 직접 받는 세포다 보니까 얘는 오히려 모세혈관 쪽으로 산소를 줍니다. 산소를 주고요. 이 모세혈관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폐동맥으로부터 왔어요. 폐동맥. 우리 폐동맥 같은 경우는 정맥혈이라고 해가지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폐포 쪽으로 이동시키고요. 그리고 산소는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이 돼서 이 모세혈관에 들어있는 혈액은 점점 동맥혈로 됩니다. 동맥혈. 산소를 많이 받아서 산소는 많고 이산화탄소 농도는 줄어든 그런 동맥혈 형태로 돼서 폐정맥을 통해서 깨끗해진 피가 그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연결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폐포라는 건 폐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폐에 가서 산소를 받는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구체적으로 살펴봤더니 이 폐포가 모세혈관에 둘러싸여 있어서 이렇게 기체 교환이 일어나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 모세혈관도 네모칸에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폐의 구조적인 특징을 보면 당연히 폐포로 이루어져 있어서 표면적을 넓히고요. 기체 교환이 잘 일어나도록 해주죠. 그래서 이것도 표면적도 적어주면 됩니다. 네모칸에 표면적도 적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그 순대 같은 거 시키면 내장 주세요 하면은 이런 거 주는데요. 이거 허파라고 부르잖아. 허파. 이게 돼지의 폐고요. 폐를 허파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얘를 살펴보면은 아주 물렁물렁해요. 물렁물렁. 그리고 이런 구멍들이 숭숭 뚫려 있는데 이게 기관지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앞서서 질문을 하나 했었죠. 폐는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운동을 스스로 할까? 폐는 요거는 아마 우리 프린트에 없을 거예요. 요거 적어주세요. 폐는 근육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스스로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폐는 근육이 없어서 스스로 수축과 이완할 수 없다. 이거 적어주면 되고요. 그렇다면 폐는 어떻게 운동을 해서 내부로 공기가 들어오고 내부의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는지 들숨과 날숨이 왜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거에 대해서 볼 겁니다. 선생님이 거의 랩을 하고 있죠. 어쩔 수 없이 진도를 맞추려고. 선생님 이거 편집해가지고 다시 올려줄 테니까요. 그거 보면 됩니다. 랩을 했더니 10분도 안 지난 것 같아. 50, 30, 45분에 시작했으니까 13분 지났네. 이거 적어주면 됩니다. 폐는 근육이 없어가지고 운동을 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얘로부터 산소가 들어가고 산소가 나오려면 당연히 주변에서의 어떤 조절이 있어야겠죠. 뭔가 주변이라고 하면 갈비뼈와 가로막이 어떤 작용을 할 것 같죠. 요거는 여러분 그때 혈액 관찰 실험했었잖아요. 그거 제대로 관찰 못한 친구 있을까봐 가져왔는데요. 물론 우리 학교 현미경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은 아마 40배나 100배로 봤을 때 그냥 알갱이, 따닥따닥 붙어있는 알갱이만 봤을 텐데요. 그게 다 적혈구고요. 얘를 한 그 파란색 400배로 확대하더라도 이렇게 자세히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도 요건 더 높은 배율로 관찰을 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A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혈구라는 거 알 수 있죠. 적혈구가 상당히 이런 식으로 개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 C, D, B 얘네들은 다 적혈구보다 큰 거로 보아서 백혈구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김사액에 의해서 이렇게 염색됐다는 거 알 수 있죠. 염색됐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때 상황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실험을 제대로 못했을 텐데 우선은 우리가 피를 뽑은 다음에 생리식염수를 넣어줬었어요. 생리식염수를 왜 넣어주냐면 피를 살짝 물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왜 증류수로 안 해요? 이럴 수 있는데요. 증류수는 우리 적혈구 안에 있는 성분보다 농도가 아주 낮죠. 그냥 물만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적혈구 안쪽으로 막 그 증류수가 들어갈 수 있어요. 항상 물질은 농도를 동일하게 만드는 항상 어떤 세계에 있어서 농도를 동일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우리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그 적혈구 안에 있는 무기염료가 이동하는 것보다는 물이 직접 이동하는 게 간편한데 물이 적혈구 안으로 들어가면 적혈구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체 내에 어떤 그런 비율과 비슷한, 그런 농도가 비슷한 생리식염수를 넣어줘서 적혈구가 터지는 걸 막아주고요. 이 적혈구가 잘 묽어질 수 있도록. 너무 피의 농도가 높으면 관찰이 잘 안 돼요. 막 뭉쳐 있어가지고. 그래서 묽혀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에탄올을 넣어줬죠. 에탄올은 이 백혈구나 적혈구나 얘네들이 살아있으면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김사액을 넣었죠. 김사액은 다시 말하면 핵을 염색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건 다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오늘 주 수업입니다. 여기서부터가. 그래서 우리는 호흡 운동이 일어나는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오타가 있지. 이런 게 다 오타예요. 이게 자료를 찾다 보면은 다 이게 횡경막이 맞는데 이렇게 가끔 횡경막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전에 찾아보면은 횡경막에 비표준어다 이렇게 쓰여 있을 거예요. 이게 발음을 하다 보니까 발음대로 적었을 경우에 이렇게 오타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로 알아둬야 되고요. 이게 좀 어렵잖아. 그러니까 가로막, 새롭게 표기한 가로막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호흡을 할 때 흉식호흡, 복식호흡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뭐 노래를 부를 때는 복식호흡으로 해야지 노래 더 잘 부를 수 있다 이런 거 들어봤었죠. 그래서 흉식호흡은 말 그대로 가슴으로 호흡을 하는 거고요. 가슴에 뭐 있어? 갈비뼈가 있죠. 갈비뼈가 상승하고 하강하는 이 방식으로 호흡을 하는 거고 복식호흡이라고 하면은 이 횡격막, 가로막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호흡이 되는 겁니다.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횡격막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호흡을 복식호흡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거 프린트 10쪽에 보면은 그림이 잘 나와 있을 거예요. 요거 각각의 명칭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선 A 같은 경우는 A는 기관이죠. 기관. 이 기관이 두 갈래로 갈라질 때 이거를 기관지라고 하고요. 이 기관지는 결국 폐포랑 연결되어 있는데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폐죠. 폐. 그리고 이 폐가 있는 공간을 우린 흉곽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아랫부분에 있는 우리 몸을 가로지르는 막이 바로 가로막 또는 횡격막이라고 하죠. 이거 당연히 여기서 생략됐지만 갈비뼈가 여기 위에 있어가지고 우리 장기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흉곽, 아까도 봤듯이 흉곽은 갈비뼈와 가로막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빈 공간, 그리고 그 빈 공간에 폐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A, B, C, D 여러분 적어줘야 되고요. 폐, 흉곽, 가로막 적어주면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폐는 근육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로막과 갈비뼈의 운동에 의해서 폐가 조절이 되는데 여러분 1학년 때 그 기체의 부피와 압력 간의 관계를 배웠을 거예요. 기억나요? 다시 기체의 부피와 압력 간의 관계. 그거 법칙이 뭐뭐 법칙이었어. 뭐뭐 법칙. 사람 이름 두 글자였어. 기억나는 사람. 그게 뭐였을까요? 뭐뭐 법칙. 뭐뭐 법칙. 그렇지. 보일입니다. 보일. 오늘 이 수업을 이해하려면 보일의 법칙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기체의 부피와 압력의 관계를 알려주는 법칙이었죠. 그럼 얘네들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부피와 압력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렇지. 반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같은 기체 입자 수에 있어서 같은 입자라고 했을 때 기체의 양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 부피가 커지면 커질수록 압력은 작아집니다. 반대로 압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부피는 작아지겠죠. 그래서 두 관계는 반비례 관계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예를 들어 같은 부피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같은 부피야. 같은 부피라고 했을 때 기체 입자가 3개일 때보다 기체 입자가 5개일 때 이 벽을 밀치는 힘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압력이 더 커지겠죠. 압력이 더 커지겠지. 또는 같은 양의 기체일 때 부피가 더 커졌어. 이렇게 3개가 기체 입자 3개가 이렇게 벽을 미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부피가 커지면 얘는
이동하는데 에너지를 다 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벽을 미는 힘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압력은 낮아지는 거죠. 이거 다 알고 있죠? 혹시 몰라서 복습한 거고요. 이거 당연히 알고 있어야지 오늘 수업 이해돼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갈비뼈와 가로막의 운동에 의해서 폐는 근육으로 안 돼 있어서 운동하지 못해요. 흉관과 폐의 부피가 변하면서 우리가 호흡이 일어납니다. 그럼 먼저 들숨부터 볼게요. 요 네모칸 다 채우고 있죠? 10쪽에 네모칸 다 채우는 거야. 갈비뼈와 가로막의 운동에 따라 흉관과 폐의 부피가 변하면서 호흡 운동이 일어난다. 들숨부터 살펴보면 가로막이 우리 들숨을 생각해보면 우리 내부로 기체가 들어와야 돼요. 우리 내부로 기체가 들어오려면 항상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부의 공기가 우리 내부의 압력이 작아져야 돼. 뭐보다? 이 외부에 있는 대기압보다. 우리 대기압을 1이라고 한다면 그 1보다 작은 압력이 우리 몸에 있어야지 외부의 공기가 내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 내부의 압력이 낮아지게 하려면 부피를 키우면 되겠죠. 내부의 압력을 낮추려면 부피를 키우면 됩니다. 부피를 키우는 방법은 당연히 가로막은 내려가야지, 가로막이 복부로 내려가야지 부피가 커지겠죠. 그래서 가로막은 내려가야 되고요. 갈비뼈는 당연히 올라가야지 부피가 커지겠죠. 그러면 흉관과 폐의 부피가 커집니다. 흉관과 폐의 부피가 커지면 당연히 폐 내부의 압력이 떨어지고요. 바깥으로부터 공기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여기 이미 다 써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로막과 갈비뼈가 어떻게 되는지만 쓰면 되겠네요. 들숨, 가로막은 내려가고 갈비뼈는 올라가고. 그래서 요거 표도 하나 이렇게 다 정리해 놓은 표를 선생님이 만들어 봤는데요. 갈비뼈가 올라가고 가로막이 내려가면 흉곽의 부피가 증가하고요.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압력 감소하고 흉곽이 비어있는 공간이지만 여기에 액체가 채워 있다고 했어요. 그럼 그 액체가 폐를 미는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흉곽의 부피가 커져버리면 그 압력이 작아집니다. 그러면 폐에 작용하는 압력이 감소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폐의 부피가 커지고 그럼 폐 내부의 압력이 감소하겠죠. 그러면 공기가 안으로 들어온다. 요거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요것만 알아두세요. 들숨일 때는 가로막이 내려가고 갈비뼈가 올라간다. 그리고 내부의 압력은 감소한다. 요거까지만 알면 되겠죠? 내부의 압력이 감소한다라는 거는 미는 힘이 줄어들었다는 소리예요. 미는 힘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래는 이렇게 있고 원래는 이 공기가 이렇게 밀고 있어. 공기를 밀고 있어. 원래 요 정도 밀었어. 평소에는. 근데 부피가 더 커진 거야. 반대쪽 부피가. 그러다 보니까 부피가 커지니까 얘가 여기 이 벽에만 작용하지 않고요. 다른 벽에도 작용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주변을 이동하는 공간이 많아지니까 그 이동하는 데 에너지를 다 쓰겠죠. 그러니까 미는 게 한 요, 이거 표현하기 어려워. 그래서 미는 힘이 적어진다.
한 요 정도. 자, 그러면은 날숨을 보겠습니다. 날숨. 날숨은 당연히 들숨과 반대겠죠. 얘는 우리 공기가 바깥으로 내보내려면 우리 내부의 압력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공기가 내보내줘야 돼. 이번에 내부 압력이 바깥보다 어떻겠어? 어때야 돼? 우리 날숨이에요, 날숨. 그렇죠. 세져야 되고 높아져야겠죠. 내부의 압력을 높이려면 당연히 부피를 줄이면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가로막이 올라와야 됩니다. 이번엔 복부에 있던 가로막이 이 흉부로 올라와야지 공간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갈비뼈도 내려와야지 공간이 줄어들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흉관과 폐의 부피가 작아지고요. 압력이 높아져서 바깥으로 나갈 겁니다. 바깥으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표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들숨과 날숨 완전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공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운동이 일어나고요. 갈비뼈는 내려가고 횡격막, 가로막은 올라가고 그래서 흉곽의 부피가 감소하다 보니까 흉곽이 폐에 미치는 압력도 커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폐의 부피가 감소하고 폐 내부에 있는 압력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공기가 바깥으로 나간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 수준에서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웠던 그거를 잘 알고 있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항상 물질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들숨일 때는 많은 쪽이 어디예요? 바깥이지. 바깥에서 우리 내부로 들어오려면 내부의 압력이 작아야 되니까 내부의 부피가 커지면 되겠죠. 그리고 날숨일 때는 우리 몸의 내부에 있는 압력이 바깥보다 커야 되니까 부피가 작아지면 되겠죠. 그런 기본적인 원리를 생각하면 이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넘어가도 되나요? 또 표 그리고 있나요? 1분만 줄게요. 넘어간다. 표를 꼭 그려야 하는 거예요. 이 표를 그리면 이해가 쉬운데 표 안 그려도 상관없는데요. 여러분이 그려놓으면 그래도 이해가 쉽겠죠. 지금 사진 찍으세요. 다 못했어요 하는 친구는 사진 찍어놔. 자, 넘어갈게요. 넘어가도 돼? 왜 안 돼? 왜 안 돼? 넘어갈게요. 네, 여기 위에 이미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하면 되는데요. 여기 간편하게 딱 정리가 됐으니까 적고 싶으면 적어라 이런 거지. 나는 위에 거 이해가 됐다. 하는 친구 안 적어도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는 우리가 이런 호흡 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호흡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유리관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 고무관으로 이렇게 막혀 있고, 그리고 유리병이 있고, 이 유리관은 사실 Y자로 이렇게 뻗어갑니다. 그리고 그 Y자 각각에 이렇게 풍선이 되어 있어서 마치 폐포라던가 아니면 폐를 연상시키죠. 그리고 고무막은 얘는 가로막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역할은 유리관은 기관과 기관지, 유리병 내부는 흉곽을 나타내는 거죠. 고무 풍선은 폐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 고무막은 가로막을 나타냅니다. 가로막을 나타내요. 그리고 여기서는 갈비뼈는 사실 흉곽 유리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갈비뼈는 그래도 얘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데 유리병은 가만히 있잖아요. 그래서 따로 갈비뼈로 호흡 운동하는 거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좀 한계점이 있고요. 가로막에 의해서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가로막에 의해서. 그래서 가로막을 놓았다. 또는 가로막을 여기 위로 이렇게 올렸다. 줄을 이쪽으로 이렇게 올리면은 당연히 여기 내부 흉곽의 부피가 작아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폐에 작용하는 압력이 커지죠. 그럼 폐는 이렇게 쪼그라들고 폐 내부에 있던 공기가 오히려 바깥으로 나가는 날숨이 되고 이거를 호기라고도 부릅니다. 호기. 날숨의 다른 형태로 호기라고 불러요. 그리고 반대로 가로막을 잡아당겼을 때는 여기 내부 부피가 더 커졌죠. 부피가 커지다 보니까 이 폐에 작용하는 압력이 낮아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폐 내부의 압력이 작아지고요. 그래서 바깥에서 안쪽으로 공기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폐가 커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요거 흡기 또는 들숨이라고도 하고요. 요거 관련해서는 선생님이 작년에 찍어놨던 거 유튜브 그거 링크를 스트림에 올려줄게요. 그래서 여기 내부 압력이 들숨일 때는 작아지고 날숨일 때는 압력이 커진다. 그래서 외부 압력과 비교했을 때 호기일 때는 외부 압력보다 그 내부 압력이 커진다. 그리고 흡기일 때는 외부 압력보다 내부 압력이 작아진다. 이걸 잘 알고 있어야겠죠? 미는 힘이라고 했어. 압력이라는 거는. 그러면은 온몸에서의 기체 교환을 한꺼번에 정리를 해보면 우리 호흡이라는 건 세 가지로 나뉩니다. 외호흡, 내호흡, 그리고 세포호흡. 세포호흡은 이미 배웠어요. 식물과 에너지에서. 세포 내부에서 일어나는 호흡으로 세포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였죠. 그래서 포도당과 산소를 반응시켜서 생명 에너지가 나왔고요. 열 에너지 일부에 생명 에너지가 나왔었죠. 그리고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되면서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를 얻는 게 세포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런 세포 호흡이라는 걸 배웠었습니다. 그러면 외호흡과 내호흡이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외호흡 같은 경우는 방금 배웠던 바로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의 기체 교환을 외호흡이라고 할 거예요. 당연히 폐포에서 산소가 모세혈관으로 이동을 할 거고요. 모세혈관에서 폐포 쪽으로 이산화탄소가 이동을 하겠죠. 이렇게 이동하는 현상은 확산에 의한 건데요. 항상 녹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분자가 퍼져나가는 현상을 우리는 확산이라고 합니다. 확산. 이렇게 외호흡,
배웠는데 그럼 네오흡은 뭘까요? 네오흡은 바로 여기도 써있지만 모세혈관 조직세포,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사이에서의 호흡인데요. 기체교환인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폐에서 받은 산소를 우리 세포들한테 전달을 해줘야지 세포들이 세포호흡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혈관, 이번에는 이 모세혈관은 산소가 많은 모세혈관입니다. 산소를 조직세포한테 전달해주고 조직세포가 세포호흡 결과 이산화탄소를 모세혈관 쪽으로 확산에 의해서 서로 교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외호흡에서의 모세혈관은 얘는 우리 대정맥을 거쳐서 우심방, 우심실 그리고 폐동맥을 통해서 폐로 간 그 정맥혈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폐동맥에 연결되어 있는 모세혈관을 의미하는 거고 얘네들은 정맥혈이죠. 그러다가 모세혈관이 폐포와 상호작용에 의해서 산소가 많은 동맥혈 형태로 다시 폐정맥을 통해 좌심방, 좌심실을 통해 대동맥을 통해서 그리고 온몸으로 보내진다고 했었죠. 그 온몸으로 보내졌을 때 당연히 모세혈관으로 가는 관에 의해서 그 조직세포에 도달을 할 거고요. 그 조직세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의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런 기체교환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지금 이거는 영양소는 생략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기체교환이니까. 호흡은 기체교환만이기 때문에 영양소는 생략한 거고요. Q&A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그럼 폐포가 이산화탄소 받았잖아. 그럼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25분이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우리 방금 배웠던 호흡의 원리. 이산화탄소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어? 폐포가 쌓아놓고 있어? 아니죠. 날숨을 통해서 공기 중으로 내보내야 되고요. 그리고 조직세포에 도달한 그 산소는 세포호흡을 통해서 사용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네모칸에 잘 정리를 해두면 되고요. 그래서 이 그림이 잘 나와 있죠. 지금 외호흡과 내호흡, 정맥혈 형태로 모세혈관을 통해서 이동한 혈액이 이산화탄소 세포를 보내고 산소를 받아서 동맥혈이 돼서 조직세포로 가면 산소는 제공을 하고 이산화탄소 다시 받아서 정맥혈 형태로 이렇게 중간에 당연히 심장이 있고요. 심장 지금 생략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외호흡과 내호흡이 일어나고요. 조직세포 안에서는 세포호흡이 일어나겠죠.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볼 거고 이거 179쪽은 숙제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